우리는 매일 대화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진짜로 이해받고 있다고 느낀 적 있습니까? 친구에게 농담을 던졌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집니다. 회사 채팅방에 네, 알겠습니다. 보냈는데 상사는 불만으로 읽었죠. 연인에게 오늘 좀 피곤해 라고 했더니 상대는 너랑 있기 싫다로 번역했습니다. 놀라운 건 이게 전부 한국어였다는 겁니다. 같은 언어를 쓰면서도 우리는 서로 다른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이게 대화의 모순입니다. 말은 이어주려고 존재하는데 오히려 더 깊은 단절을 만들어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소통 도구가 소통을 방해하는 겁니다. 20세기 초 오스트리아 빈 한 천재 철학자가 이 질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 수학자이자 언어 철학자. 그는 평생 단 하나의 질문을 붙들었습니다. 말이 세상을 얼마나 정확히 비추는가? 그의 답은 냉정했습니다. 언어의 한계가 곧 세계의 한계다. 즉,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참 편리한 결론입니다. 설명 못하면 생각도 못한 거니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쩌면 언어의 구조적 결함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말로 다 닿지 않는 세계가 있다면 우리는 평생 서로를 오해하며 살아가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듣기 싫은 걸 이해 못했다고 핑계대는 걸까요? 비트겐슈타인은 처음엔 확신했습니다. 언어는 세계를 그리는 논리적 그림이다. 이게 그의 초기 철학, 논리 철학 논고의 핵심입니다. 참 자신감 넘치는 제목이죠. 논고라니 논문도 아니고 1918년 제1차 세계대전 그는 오스트리아군 포병 장교로 참전했습니다. 참호 속에서 죽음 바로 옆에서 철학책을 썼죠. 보통 사람들은 전쟁터에서 생존을 고민하는데 이 사람은 언어의 논리 구조를 고민했습니다. 우선순위가 독특합니다. 폭격이 쏟아지는 전장에서 그는 믿었습니다. 명료한 언어만이 혼란한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고. 전쟁이 문제가 아니라 언어가 문제였던 겁니다. 그는 언어를 수학처럼 다루고 싶었습니다. A는 A다. B는 B다. 정확하고 논리적이고 오해 없이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현실만 빼면요. 하지만 전쟁이 끝나고 그는 깨닫습니다. 언어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걸. 사람들은 같은 단어로 전혀 다른 세계를 만들고 있었거든요. 평화라는 단어 하나도 승전국에게는 정의의 회복이었고 패전국에게는 굴욕의 시작이었습니다. 같은 말, 다른 세계. 그래서 그는 20년 뒤 생각을 완전히 바꿉니다. 철학적 탐구. 여기서 그는 말합니다. 언어의 의미는 그것이 쓰이는 방식에 있다. 즉, 말은 사전이 아니라 맥락입니다. 사전은 틀렸다는 겁니다. 20년 걸려서 깨달은 진리입니다. 괜찮아요. 이 세 글자도 수십 가지 의미를 품고 있죠. 괜찮아요. 괜찮지 않음의 정중한 포장. 괜찮아요. 이미 감정의 무덤. 괜찮아요. 사실은 전혀 괜찮지 않음의 절규. 같은 말인데 톤에 따라 의미가 뒤집힙니다. 그런데 말이죠. 웃긴 건 우리는 이걸 다 알면서도 계속 괜찮아요 라고 말합니다. 텍스트 시대의 언어에는 그 톤이 지워졌습니다. 카톡 한 줄에는 목소리가 없고 이메일 문장에는 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 종일 이해하려는 척을 하며 사실은 서로 다른 규칙으로 놀고 있는 겁니다. 일종의 역할극입니다. 소통하는 척하는. 비트겐슈타인은 이것을 언어 게임이라 불렀습니다. 체스와 축구는 둘 다 게임이지만 규칙이 완전히 다르죠.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의실에서의 네와 술자리에서의 네는 같은 단어지만 다른 게임입니다. 회의실 네는 들었습니다이고 술자리 네는 기억 안 날 겁니다죠. 우리는 모두 같은 말을 쓰지만 서로 다른 룰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해는 실수가 아니라 구조입니다.
시스템이 애초에 그렇게 설계됐습니다. 단어는 이해의 최소 단위가 아니다. 비트겐슈타인은 말합니다. 단어는 의미를 갖지 않는다. 사용될 때만 의미를 가진다. 즉, 사랑해 라는 말도 말한 순간에 맥락이 없으면 공허합니다. 첫 데이트에서의 사랑해는 두근거림이고 10년 결혼 후의 사랑해는 습관이고 이별 직전의 사랑해는 미안함입니다. 똑같은 단어, 완전히 다른 무게. 단어는 맥락이 없으면 껍데기입니다. 빈 포장지입니다. 예쁘긴 한데 내용물이 없는. 하이데거는 여기에 이렇게 덧붙였죠.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비트겐슈타인이 언어의 벽을 세웠다면 하이데거는 그 벽을 거주지로 바꿨습니다. 우리는 언어 안에서 산다. 그 말 속에서 인간은 자신을 드러내고 동시에 감춥니다. 집이면서 동시에 감옥입니다. 편리하네요. 예를 들어볼까요? 누군가 당신에게 묻습니다. 요즘 어때? 당신은 답합니다. 그냥 살아요. 이 네 글자 안에는 수백 가지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 피곤함, 무기력, 체념, 희망의 부재. 하지만 언어는 그걸 다 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이라는 만능 단어로 도망칩니다. 그냥은 설명하기 싫을 때 쓰는 마법의 단어죠. 결국 언어는 감옥이자 집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이해받기를 원하면서도 벽을 더 두껍게 쌓습니다. 스스로 감옥을 짓는 겁니다. 열심히. 오해는 실패가 아니라 구조다. 비트겐슈타인은 후기 철학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철학의 문제는 언어가 휴가를 떠났을 때 생긴다. 즉 단어가 본래의 언어 게임을 벗어나면 혼란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소통이라는 단어. 원래는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나누는 행위를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회사에서 소통자라는 사람은 상사 말에 이해 제기 안 하는 사람이고 소통의 시간은 일방적 훈시를 듣는 시간이 됐습니다. 연인끼리 우리 소통이 안 돼 라고 말할 때 실제로는 내 말을 네가 안 들어줘 라는 뜻이죠. 양방향이 일방향이 됐습니다. 단어는 그대로인데 의미는 정반대가 됐습니다. 휴가를 떠난 게 아니라 아예 퇴사해버린 겁니다. 하이데거식으로 말하자면 언어가 존재의 집을 떠난 거죠. 그 결과 인간은 집 없는 언어처럼 의미를 방황합니다. 노숙자가 된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웃긴 건 우리는 이걸 알면서도 멈추지 않습니다. 진심이라는 말도 이제는 진심 맛집, 진심 존맛으로 쓰이고 존중은 존중합니다 라는 거절의 완고거법이 됐죠. 죄송합니다는 실제로 미안하지 않을 때 쓰는 말이 됐고 좋은 하루 되세요는 이제 끊자는 신호가 됐습니다. 언어가 휴가를 떠난 게 아니라 우리가 언어를 내쫓은 겁니다. 그것도 정중하게 소통하는 척하면서요. 그러니까 오해는 당연합니다. 우리는 이미 다른 언어를 쓰고 있으니까요. 같은 단어, 다른 암호문입니다. 침묵은 포기가 아니라 이해의 최고 단계다. 논리 철학 농고의 마지막 문장.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 비트겐슈타인은 이 문장을 남기고 철학계에서 한동안 사라졌습니다. 영국 시골 학교로 가서 초등학생을 가르쳤죠. 귀족 집안의 천재가 시골 교사가 됐습니다. 커리어 전환이 과감합니다. 그는 실제로 침묵을 실천했습니다. 말로 안 되니까 행동으로 보여준 겁니다. 많은 사람은 이 문장을 절망으로 읽습니다. 말로 표현 못하면 입 닥쳐라는 뜻으로요. 하지만 그건 오독입니다. 이건 존중의 선언입니다. 말로 다 닿지 않는 영역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처음으로 타인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레비나스가 말한 타자의 얼굴 앞에서 멈춤과 닮아 있죠. 멈춘다는 건 포기가 아니라 겸손입니다. 나는 모른다를 인정하는 용기입니다. 당신은 누군가에게 깊은 슬픔을 털어놓은 적 있습니까?
그때 괜찮아, 힘내 라는 말보다 그냥 조용히 옆에 앉아준 사람이 더 고마웠을 겁니다. 말이 아니라 침묵이 위로였던 순간, 그게 바로 비트겐슈타인이 말한 말할 수 없는 것의 영역입니다. 사랑, 슬픔, 경외, 고독. 이건 문장으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다만 느껴질 뿐입니다. 설명하는 순간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이 문장은 철학서에서 가장 짧고 가장 긴 여운을 남겼습니다. 7개 단어로 20세기 철학을 뒤집었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은 오스트리아 최고 재벌가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재산을 모두 기부하고 수도승처럼 살았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언어가 문제였으니까요. 그의 철학은 단지 언어의 분석이 아니라 삶의 태도였습니다. 말보다 중요한 건 말의 경계선을 아는 것. 그는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 말하고 싶은 것은 언제나 언어 밖에 있다. 사랑한다는 말로는 사랑을 다 담을 수 없고, 미안하다는 말로는 미안함을 다 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물을 주고 손을 잡고 눈을 맞춥니다. 말 밖의 언어로 소통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말보다 행동이 정직하죠. 하이데거는 이걸 이어받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는 존재를 말한다. 즉, 철학이 침묵할 때 시는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논리가 닿지 않는 곳에서 시가 시작됩니다. 논리가 실패한 자리를 시가 채웁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는 시를 쓸 줄 모릅니다. 그래서 계속 말합니다. 서툰 언어로, 불완전한 문장으로. 이거 진짜 맛있다. 너 진짜 좋다. 나 진짜 피곤해. 진짜를 남발하며 진심을 증명하려 합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게 인간이니까요. 비트겐슈타인은 언어의 한계를 봤습니다. 하이데거는 그 한계를 품었습니다. 둘의 대화는 이렇게 정리됩니다. 비트겐슈타인, 여기까지가 말의 벽이다. 하이데거, 그래도 말해야 한다. 그 벽이 우리의 집이니까. 참 로맨틱한 대화입니다. 철학자들 치고는요. 결국 인간은 언어의 존재입니다. 우리는 말 속에서 태어나고, 말 속에서 사랑하고, 말 속에서 오해하고, 말 속에서 죽습니다. 언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언어만으로는 우리는 전부가 될 수 없습니다. 딜레마입니다. 빠져나갈 수 없는 그 사이 어딘가에 우리가 있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이 침묵하라고 했을 때 그건 포기하라가 아니었습니다. 더 깊이 들어라는 뜻이었죠. 말 사이의 틈, 문장 사이의 정적, 그 침묵 속에서 가끔 서로를 느낍니다. 그건 단어가 아니라 리듬입니다. 문장이 아니라 숨결입니다. 당신도 경험해 봤을 겁니다. 누군가와 긴 대화를 나눈 후 정작 기억나는 건 말이 아니라 느낌이었던 순간, 그게 바로 언어 너머의 이해입니다. 말이 실패한 자리에서 시작되는 진짜 소통입니다. 비트겐슈타인이 남긴 것은 언어의 한계가 아니라 인간에 대한 배려였습니다.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 이건 입 닥쳐라가 아니라 조용히 들어라는 뜻이죠. 레비나스가 타자의 얼굴 앞에서 멈췄다면 비트겐슈타인은 타자의 말 앞에서 멈췄습니다. 원효가 다름 속의 조화를 말했다면 비트겐슈타인은 다름 속의 침묵을 말했습니다. 이해는 말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이해는 말이 끝난 뒤에 시작됩니다. 말이 실패를 인정할 때 진짜 이해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대화 중에 오해가 생기면 너무 당황하지 마세요. 그건 당신의 실패가 아니라 인간이 아직 말로 다 닿지 않는 존재라는 증거입니다. 시스템의 오류입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당신이 미안해 라고 말했는데도 상대가 화를 풀지 않는다면 그건 당신의 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미안함이 말보다 깊은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말로 안 되는 건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그게 더 정직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웃긴 건 우리는 말 때문에 다투고 말로 사랑하고 결국 말 없는 순간에 진심을 느낍니다. 말이 가장 쓸모 없어지는 순간이
가장 의미 있습니다. 그게 바로 비트겐슈타인이 말한 말할 수 없는 것의 자리입니다. 언어의 한계가 곧 세계의 한계라면 우리의 세계는 언제나 불완전할 겁니다. 하지만 그 불완전함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향해 계속 말을 건넵니다. 어차피 다 닿지 않을 걸 알면서도 그게 인간입니다. 말의 한계를 알면서도 끝까지 말하는 존재, 완벽하게 실패하면서도 계속 시도하는 존재, 참 집요합니다, 인간은.